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흐릿하게 보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그곳의 정적은 값비싼 가구들이 내뿜는 희미한 가죽 냄새와 뒤섞여 서유진의 숨을 옥죄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맞은편에 앉은 남자 강태준의 법률 대리인인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계약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서유진 씨, 모든 조항을 검토하셨습니까?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잘 벼린 칼날 같았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검토하다 뿐이랴. 지난밤 병원 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 삼킬듯이 읽었다. 갑과 을, 법적인 용어들로 포장된 그 문서의 본질은 간단했다. 그녀의 2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계약. 그 대가로 주어지는 돈은 엄마의 수술비와 앞으로의 치료비를 모두 감당하고도 남을 액수였다. 내다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스스로가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주일 전 의사에게서 엄마의 심장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찾아냈지만 그가 제시한 수술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유진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온갖 대출을 알아보고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그때 기적처럼 혹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이 제안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최 변호사가 펜을 건넸다. 유진이 펜을 받아 쥐는 순간 스위트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공간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군더더기 없는 얼굴선 무심하게 쓸어 올린 듯한 머리카락.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깊고 차가운 눈동자였다. SJ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제왕 강태준. 그가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의 등장에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강태준은 가볍게 고갯짓으로 답하며 유진의 맞은편 상석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지나 유진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냉정한 시선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등을 고추 세웠다. 이야기는 들었겠지.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어떤 기대도 어떤 감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네, 조하. 시간 낭비는 비치에게 불필요하니 몇 가지만 명확히 하지.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 작은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첫째, 이 결혼은 전적으로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어떤 감정적인 교류나 기대를 품지 말 것.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기대 같은 건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둘째 외부에 우리의 관계가 알려져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부 행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시가 있을 거다. 그 외에는 서로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으면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된다. 위자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지. 이해 있나? 찾는 사람. 유진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맴돌았다. 어떤 여자일까? 이토록 차가운 남자가 찾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건 그녀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감히 을의 입장에서
조건을 거는 것이 거슬린다는 표정이었다. 말해봐. 계약금은 오늘 바로 지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 수술이 내일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지난 며칠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유진은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강태준은 잠시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최 변호사를 향해 턱짓했다. 처리해.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서유진의 이름 옆에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강태준의 아내였지만 그와 그녀 사이에는 이 차가운 계약서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 후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엄마의 평온한 얼굴을 보자 유진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계약의 대가로 얻은 돈은 차가웠지만 그 돈이 엄마의 생명을 구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새로운 직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유망한 IT 기업이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케팅팀 신입사원으로 합격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비록 시작은 계약 결혼이라는 비틀린 출발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커리어를 쌓고 언젠가는 그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갚고 당당하게 독립하리라 다짐했다. 사무실은 젊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다. 파티션은 낮았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유진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저는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김미나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동료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유진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 씨. 어쩌면 모든 것이 잘 풀릴지도 모른다. 어두운 비밀은 가슴 깊이 묻어두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다. 그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사내 메신저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전 사원 공지 금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신임 회장님 취임 및 회사 비전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전 사원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겼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회사를 인수한 SJ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SJ그룹, 그럼 강태준 회장 대박 실물로 보는 거야. 엄청 카리스마 있다던데. 인수되면서 우리 팀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하다. 동료들의 대화 속에서 유진은 SJ그룹과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아닐 거야. 대한민국의 SJ그룹은 하나뿐이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임원이 올 수도 있다.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털어내려 했다. 그와 그녀의 세계는 절대 겹칠 일이 없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오후 3시 대회의실은 전 직원들로 가득 찼다. 유진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곧 단상 위로 임원들이 올라섰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밥 배우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SJ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SJ그룹을 이끌고 우리 회사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신임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걸어 들어왔다. 며칠 전 호텔 스위트룸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강태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유진의 세상에는 단상 위로 향하는 그의 모습만이 가득 찼다.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한 표정이었다. SJ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회사의 미래 비전과 인수합병의 의미에 대해 간결하고 힘있게 연설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과 자신감이 넘쳤다. 유진은 차가워지는 손을 맞잡았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남편, 계약 남편. 그런데 이제는 회장님 피하고 싶었던 철저히 분리된 세계라고 믿었던 그의 존재가 그녀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그는 막힘없이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제발 나를 알아보지 마. 하지만 시선은 무심하게 그녀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래,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그녀는 수많은 계약 중 하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을에 불과할 테니까. 행사가 모두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그는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나도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으로 조용히 내 일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서유진 씨, 마케팅 팀장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네, 팀장님, 저기 신임 회장님께서 서유진 씨를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임시 회장실로 오라고 하시는군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쏠렸다. 의아함,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시선들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알아본 것일까?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로봇처럼 뻣뻣하게 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지나 임시 회장실로 쓰이는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그의 존재감만큼이나 차갑고 미니멀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심장부 강남에 마천루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고급 흑단 목재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과 가죽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 한 점이 전부였다. 그 공간의 주인인 강태준은 유진을 마치 가구의 일부처럼 혹은 방 안의 공기처럼 무감각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안지, 명령에 가까운 짧은 말이었다. 유진은 뻣뻣하게 움직여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등 뒤로 문이 닫히자 거대한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로 툭 던졌다. 유진의 눈앞으로 미끄러져 온 것은 사직서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었다. 이 회사에 어떻게 입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룹은 낙하산을 허용하지 않아. 목소리에는 경멸의 빛이 어렸다. 그는 두 사람의 계약 결혼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사를 부정한 청탁의 결과물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완벽한 권력 남용이었다. 나는 이 회사에 인수되기 전에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합격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능력. 강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그 능력이란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 회사에서는 불필요해. 서명하고 나가.
위약금 문제는 걱정하지 마. 네가 초래한 문제가 아니니 계약금은 회수하지 않겠다. 그걸로 위로금은 충분하겠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엄마의 목숨값을 그저 위로금 따위로 치부하고 있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유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그의 발밑에서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사직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것을 반으로 또 반으로 찢어버렸다. 강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저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의 사생활과 제 업무 능력은 별개입니다. 제가 회장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정당한 사유를 통해 해고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제 발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쓸모없는 낙하산인지 아니면 회장님의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 제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찢어진 사직서 조각과 겁에 질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눈빛으로 자신을 마주보는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흥미롭다는 듯한 혹은 지극히 거슬린다는 듯한 미묘한 표정이었다. 그의 예상 범주를 벗어난 반응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의 권위 앞에서 겁을 먹고 순순히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감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제안을 찢어버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조하, 기회를 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이 앉은 의자 옆으로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대신 조건이 있다. 그는 책상 모서리에 비스듬히 기댄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오늘부로 넌 내 개인 비서다. 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개인 비서라니. 불필요하다며 내쫓으려던 사람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겠다고. 강태준은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본다는 듯이 차갑게 웃었다. 쓸데없는 소문이 도는 건 딱 질색이야. 네가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스캔들이라도 터지면 골치 아파지니까. 차라리 내 눈앞에 두고 감시하는 게 편하겠어. 내 비서가 되면 네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매일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배려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족쇄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에 두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가 계약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는 속셈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여기서 거절한다면 그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것이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힘겹게 대답했다. 회장님의 비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에선 그런 막연한 소리는 집어치워. 죽을 힘을 다해. 내 기준은 까다로우니까. 그 말을 끝으로 강태준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서류에 시선을 묻었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관심 없다는 명백한 표시였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사직서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서야 했다. 전쟁 같았던 몇 분이 지나갔다. 그녀는 쫓겨나지 않았다. 하지만 더 깊은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일지도 몰랐다. 강태준의 개인 비서로서의 첫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은 회장실 바로 앞에 배치되었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그의 모든 움직임이 보였고 그 역시 그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어제자 이사회 회의록 얇은 안에 요약해서 보고해. 오후 3시 미국 지사와의 화상회의 관련 자료 전부 출력하고 시차 계산해서 참석자들에게 제공지해. 내 커피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 85도 크레마는 3mm.
이 조건에서 1도 1mm라도 벗어나면 다시 그의 지시는 쉴 새 없이 떨어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묵묵히 모든 것을 해냈다. 학생 시절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익혔던 멀티태스킹 능력과 눈치는 이런 곳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그의 까다로운 요구들을 놀라울 정도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처리해 나갔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강태준의 수석 비서이자 오른팔인 최진환 실장이었다. 그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에 의아해하면서도 묵묵히 새로운 비서 서유진의 일 처리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가 단순히 운으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잠시 탕비실에 간 사이 최 실장이 강태준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회장님, 그분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입니다. 말씀하신 빛나는 보육원은 20년 전 화재로 소실되었고 당시 원장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잠적한 상태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계속 찾아 대한민국 땅을 전부 파서라도 찾아내. 유진은 탕비실 입구에서 그 대화를 우연히 듣고 걸음을 멈췄다. 빛나는 보육원. 왜 저 이름이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 어릴 적 심한 열병을 앓고 난 후로 그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는 그녀였다. 입양되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어느 보육원이었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희미한 이름의 잔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빛나는 이란 이름의 보육원이 하나뿐이겠는가. 그녀는 애써 잡념을 지우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유진은 점차 강태준의 비서 역할에 익숙해져 갔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가끔씩 그가 서류를 보는 척하며 유리벽 너머의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가을. 날이었다. 강태준은 오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최고급 백화점의 VVIP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초회 실장, 내 회장님. 선물 말이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최 실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한정판 주얼리와 명품 시계 목록을 모두 준비했습니다만 너무 속물 같잖아. 강태준의 의외의 말에 최 실장도 서류를 정리하던 유진도 잠시 놀랐다. 그 속물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다. 그때 강태준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서유진 비서, 내 회장님. 내 의견은 어떤가? 20대 중반의 여자에게는 어떤 선물이 의미 있을 것 같이 업무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대상이 찾고 있는 그 여자라는 것을 유진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카탈로그에 가득한 수억 원대의 보석과 가방들을 바라보았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선물의 가치는 가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런 것들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만든 것 같은 그런 거요. 직접 만든 것, 강태준이 비웃듯 물었다. 유치하게, 유치할 수도 있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도자기 같은 거요. 서툴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 사람만을 위해 흙을 빚고 구워낸 그 시간과 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다. 주제넘은 말을 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강태준은 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화려한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직접 만든 것, 도자기. 서유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안개처럼 흐릿한 영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작고 까무잡잡한 손. 그 손에 들린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작은 차를 그릇.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소녀의 얼굴. 찰랑이는 단발머리와 반짝이는 눈동자. 태준 오빠, 이거 보물 그릇이야. 오빠의 행운을 전부 담아줄 거야. 그 소녀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안개가 걷히기 전에 기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태준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고개를 흔들었다. 쓸데없는 감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텅 빈 서유진의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마시다 남긴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단순한 계약 상대나 부하 직원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도자기라는 단어가 오간 이후 강태준과 서유진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강태준은 여전히 냉정했고 유진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유리병 너머로 서로를 향하는 시선에는 이전에는 없던 아주 작은 무언가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호기심인지 혹은 다른 어떤 감정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이 유진을 호출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스케줄 비워둬.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일정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태원 K갤러리에서 열리는 VVIP 자선 경매 파티다. 내 파트너로 참석해야겠어. 유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파트너 수많은 재계 인사와 셀러브리티가 모이는 철저히 그들만의 리그인 그런 자리에 회장님,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최 실장님이나 다른 임원분과 동행하시는 것이 내 파트너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그리고 넌 내 비서야.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 게 네 업무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실수하지 마. 내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테니. 의상과 스타일링은 내일 중으로 사람이 갈 거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통보였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시키는 듯한 태도였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이 건조하게 흘러나왔다. 금요일 저녁 서울의 밤이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강태준이 보낸 스타일리스트 팀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은은한 샴페인, 골드 색상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과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고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는 우아한 목선을 드러냈다.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귓가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유진은 자신이 마치 인형이 된 것 같은 이질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진짜 서유진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파트너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코스튬일 뿐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태우러 왔다. 차가 도착한 이태원의 K갤러리 앞은 이미 수많은 고급 차들과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유진이 차에서 내리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강태준이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아야 할지 망설이는 그녀를 향해 그가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프로답게 행동해. 유진은 마지못해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과 천이 드레스의 얇은 천을 통해 전해져 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세례처럼 쏟아졌다. 사교계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SJ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모의 여인과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가십거리였다. 갤러리 안은 서울의 상류층을 모두 모아놓은 듯한 화려함의 극치였다. 유명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들이 전시된 공간 사이로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든 채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강태준의 뒤를 따랐다. 그때였다. 태준 씨, 이게 얼마만이야. 이런 곳에 다 오고 날카롭고 아름다운 목소리. 목소리의 주인은 한서그룹의 외동딸 한채영기였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한 마리의 매처럼 도도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마치 유진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며 강태준에게 소유욕 가득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일 때문에. 강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한채영의 시선이 그제야 유진에게 향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길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처음 뵙는 분이네. 새로운 비서인가. 태준 씨 취향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지. 내 취향까지 한채영 씨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 강태준의 차가운 대꾸에 한채영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가 유진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며 자리를 옮기려 할 때 또 다른 불청객이 나타났다. 에어 서유진, 네가 여길 어떻게... 대학 시절 가난하다는 이유로 유진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선배 김민석이었다. 그는 지금 작은 벤처 회사를 운영하며 어떻게든 이 상류층 파티에 끼어든 모양이었다. 그는 유진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 좋아졌네. 장학금 없으면 학교도 못 다니던 애가 이런 곳에 다 오고. 어느 재벌이라도 물었나 봐. 그의 저속한 말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곳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그 순간 강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파트너에게 무례하게 구는군. 김민석은 그제야 유진 옆에 서 있는 남자가 SJ그룹의 강태준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강태준은 김민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유진에게 말했다. 이런 수준 낮은 자들과는 상종할 필요 없어. 그는 유진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테라스로 향했다. 그가 자신을 감싸주었다는 사실에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파트너이자 소유물에 대한 모욕을 참지 못한 것뿐일까? 아니면 아주 작은 진심이라도 담겨 있었던 걸까? 테라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온화한 미소를 지닌 한 중년 여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혹시 태준 군 맞지요? 강태준은 여인을 보고 드물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원장님, 여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여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세상에, 유진이 우리 유진이 맞니? 유진은 당황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인가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의 혼란을 눈치챈 여인이 스스로를 소개했다. 기억 못할 만도 하지.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나는 빛나는 보육원의 김 원장이란다. 빛나는 보육원. 며칠 전 그의 통화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경매가 시작되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경매품들이 낙찰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 원장은 K갤러리의 새로운 관장이 되어 있었고 이번 자선 경매를 주최한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드디어 마지막 경매품이 소개될 차례였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경매에 붙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한 분께서 아주 특별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무대 위 스크린에 눈부신 에메랄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나타났다.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아름다운 보석이었다. 그때 김워치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갔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이 보석은 제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게 자식과도 같은 두 아이에게 이 보석의 새로운 주인이 될 자격을 주려고 합니다. 장내에 호기심 어린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한채영은 불쾌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김 원장은 객석에 앉아있는 강태준과 서유진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20년 전 제품을 떠나야 했던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 서로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태준 군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 서유진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미에 셔넬,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갤러리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모든 카메라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태준과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한채영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강태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는 역시 강태준이었다.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어설프게 부인하는 것은 더 큰 스캔들을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김 원장에게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고 보석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는 객석으로 돌아와 꼼짝도 못하고 굳어있는 유진의 앞에 섰다. 그는 상자를 열어 눈부신 에메랄드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스치는 순간 유진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들의 강제된 친밀한 행동. 그 순간 한채영의 날카로운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강태준의 왼손 약지에 그리고 서유진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어떤 장식도 없는 심플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 똑같은 모양의 결혼 반지였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파티가 어떻게 끝났는지 유진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쏟아지는 질문과 시선을 뚫고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에메랄드 목걸이는 청은망은의 족쇄처럼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강태준의 아내. 김 원장의 공개적인 축복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버렸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두 사람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강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차가운 옆모습 너머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자선 경매 파티.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연예계와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단독 SJ그룹 강태준 회장. 비밀 결혼 미모의 비연예인 아내 최초 공개. 온라인 뉴스 포털의 메인 화면은 온통 두 사람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비록 사진은 흐릿했지만 강태준의 옆에 선 서유진의 우아한 모습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거대한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담은 어깨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스캔들 자체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에게 이번 일은 완벽한 통제불능의 사태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 지시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말도 해선 안 돼. 그가 창밖을 본 채로 말했다. 우리의 결혼은 이제 공식적인 사실이 됐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거야. 대중 앞에서는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거다. 알아들었나? 네 회장님. 유진은 마른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아빠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시 전화 좀. 강태준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허락했다. 유진은 황급히 사무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빠. 유진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인터넷에 내 사진이랑 강태준 회장이랑 결혼했다는 기사가
온통 아버지의 목소리는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돈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그 남자가 하필 내 회장님이라고.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이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차가운 계약의 진실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다.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다. 아빠 죄송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사실 저희 2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비밀 연애하느라. 조만간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2년 동안 아빠 엄마한테 한마디도 없이. 유진아 아빠는 정말 몰랐다.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했으면 부모한테 먼저 알려야 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일단 알겠다.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그 강서방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직접 봐야겠다. 지금 병원으로 좀 오라고 할 수 있겠니? 전화가 끊기고 유진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다. 이제 강태준에게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어떻게 전한단 말인가? 그녀가 다시 회장실로 들어섰을 때 강태준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2년 교제했다고. 잘해서. 의외의 대답에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차피 대외적으로 보여줄 이야기가 필요했어. 2년 연애 끝에 결혼. 진부하지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지. 지금 가지. 병원으로. 그의 신속한 결정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미 홍보팀에 연락해 오랜 연인과의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비즈니스 위기관리처럼 처리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태준은 유진에게 몇 가지를 지시했다. 아버님께는 내가 먼저 접근해서 2년간 쫓아다녔다고 해. 집안 차이 때문에 네가 망설였지만 내 진심에 감동해서 결혼을 승낙한 걸로. 그리고 호칭.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태준 씨라고 불러. 나는 유진 씨라고 부를 테니. 마치 연극 대본을 짜는 것 같았다. 유진은 기가 막혔지만 자신이 시작한 거짓말이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유진의 아버지는 초조한 얼굴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존재감은 소박한 6인실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하지만 유진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병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180도 바뀐 강태준의 태도였다. 그는 차갑고 오만한 CEO의 모습을 완벽하게 지우고 공손하고 다정한 예비사위로 변신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강태준입니다.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최고급 한약과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유진의 아버지는 그의 예상 밖의 공손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애어서 오게, 안 깨나. 강태준은 병실에 누워있는 유진의 어머니에게도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편찮으신데 찾아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유진 씨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얼른 쾌차하셔야 합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유진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저 남자가 정말 내가 아는 그 강태준이 맞나. 그의 따뜻한 미소와 걱정 어린 눈빛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유진마저도 순간 그가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할 뻔했다. 그의 영희 덕분에 굳어있던 아버지의 얼굴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유진이 잠시 어머니의 수액을 살피러 간 사이 강태준은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를 잡았다. 아버님 유진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가진 것 없이 키워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강태준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사실 늘 궁금했습니다. 유진 씨가 입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워낙 속이 깊어서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 혹시 아버님께서 유진 씨의 어린 시절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의 질문은 매우 정중하고 조심스러웠다. 유진의 아버지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천장을 바라보았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구먼. 아내와 내가 아이가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입양을 결심했지. 그때 우리 유진이가 우리에게 와준 거야. 하늘이 주신 선물이지. 어느 보육원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허, 워낙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서울 외곽에 있던 작은 보육원이었는데 이름이 희망의 집이었나 사랑의 집이었나. 집사람이 주로 알아봐서 나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야. 빛나는 보육원. 그 결정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강태준은 더 묻고 싶었지만 집요하게 캐묻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는 아쉬움을 감추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아버님, 어머님, 유진아 와 있었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유진의 대학 선배이자 그녀의 가족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인 의사 박지훈이었다. 그는 손에 직접 순 듯한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박 선생, 어서 오게. 늘 신세가 많네. 아버지가 반갑게 그를 맞았다. 박지훈의 등장은 병실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강태준이 만들어낸 정중하지만 어색한 공기는 박지훈의 등장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가족적인 분위기로 변했다. 유진의 얼굴에도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를 보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선배, 여긴 어쩐 일이에요? 어머님, 죽 좀 챙겨드리려고 왔지. 마침 회진 돌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박지훈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향했다. 유진은 그제야 두 사람을 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인사드려요. 이쪽은 제 선배인 박지훈 선생님. 이 병원 외과 의사세요. 그리고 선배 이쪽은 제 남편 강태준 씨예요. 남편이라는 단어가 유진의 입에서 어색하게 흘러나왔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태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강태준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유진이와 가족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박지훈입니다. 축하합니다. 유진이에게 이렇게 좋은 분이 생겼다니 저도 기쁘네요. 악수를 나누는 짧은 순간 팽팽한 신경전이 흘렀다. 박지훈은 유진의 부모님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안부를 물었고 유진과도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우리 유진이 긴장하면 입술 깨무는 버릇 여전하네. 무슨 일 있어? 박지훈의 다정한 말에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자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오랜 습관. 자신은 결코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공유된 시간. 그것이 강태준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렸다. 그는 유진이 박지훈 앞에서 보여주는 편안한 미소를 처음 보았다. 자신 앞에서는 늘 긴장하고 벽을 치던 그녀였다. 유진의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 선생 아니었으면 우리 유진이 엄마 수술도 힘들었을 거야. 우리 가족에겐 은인이나 마찬가지지. 그 칭찬이 마치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들렸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턱에 힘을 주었다.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감정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아무런 감정도 없을 아내. 그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그녀의 가족이 다른 남자를 더 신뢰하는 듯한 모습. 그것이 참을 수 없이 거슬렸다.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이 감정의 이름은 질투였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는 완벽했던 사위의 가면을 다시 쓰고 정중하게 인사한 뒤 유진에게 눈짓했다. 유진은 부모님과 박지훈에게 황급히 인사를 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다. 강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등에 돋은 힘줄이 그의 분노를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감정적인 교류는 없을 것이라고,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말자고 선을 그은 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런데 왜 박지훈 선배의 존재에 저토록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의 굳은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두 사람의 세계는 결코 섞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정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점점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어색한 만남 이후 강태준과 서유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욱 두꺼워졌다.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 그들이었지만 회사에서 두 사람은 그저 상사와 비서일 뿐이었다. 동료들은 이제 유진을 회장 사모님으로 인식했지만 감히 누구도 그녀에게 사적인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다. 유진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혹은 살아있는 가십기사처럼 동료들 사이에서 겉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케팅 팀장이 팀 전체에 공지를 띄웠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팀 단합을 위한 회식이 있겠습니다. 최근 인수합병건으로 다들 고생 많았으니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풉시다. 이번 회식은 특별히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위해 배우자나 연인 동반을 환영합니다. 그 공지를 읽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배우자 동반.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말도 안 돼. 강태준 씨를 어떻게 그를 회식 자리에 데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불문율이었다. 그가 이런 소란스러운 자리에 올 리도 만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참석한다면 결혼 사실이 알려진 마당에 남편 없이 홀로 나타나는 아내. 온갖 억측과 뒷말이 나올 것이 뻔했다. 유진 씨, 정말 좋겠다. 회장님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대박. 우리 회식에 회장님이 오시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게 되는 건가? 옆자리의 김민아 씨가 호들갑을 떨며 물었다. 유진은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니에요. 그분은 바쁘셔서 아마 저 혼자 갈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든 오시지 않을까. 유진 씨 혼자 보내시겠어. 동료들의 순진한 기대가 유진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팀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님, 혹시 이번 회식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제가 그날 집에 좀 일이 있어서. 팀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서유진 씨. 이번 프로젝트의 1등 공신인데 빠지면 쓰나. 그리고 배우자 동반은 그냥 권장사항이야.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유진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그녀의 머릿속 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하고 언제나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고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선배. 에어 유진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박지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선배, 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유진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물론 남편이 사실은 회사 회장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뺀 채였다. 남편이랑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아직 제 남편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이번 주 회식에 꼭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서 정말 미치겠어요, 선배. 혹시 정말 딱 하룻밤만인데 제 남편인 척 같이 가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거 알아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기댈 곳이 선배밖에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박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유진은 그가 거절할 것이라 생각하며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알았어. 내가 갈게. 예상 밖의 대답이었다. 정말이에요. 선배, 내가 그렇게까지 곤란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니? 걱정 마. 무슨 사정인지는 묻지 않을게. 금요일 저녁이지 시간하고 장소만 알려줘. 박지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터무니없는 부탁을 들어주었다. 유진은 고마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글썽였다. 한편 같은 시각 회장실, 최진환 실장이 강태준에게 금주 일정을 보고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십니다. 그래, 강태준은 서류에 서명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때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참고로 금요일 저녁에 마케팅팀에서 단합 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동반 행사라고 하더군요. 강태준의 펜이 순간 멈칫했다. 최 실장은 눈치 빠르게 덧붙였다. 서유진 비서가 그 공지를 받고 내내 매우 난처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의 머릿속에 병실에서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서유진을 보며 다정하게 웃던 박지훈의 얼굴.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자신이 끼어들 수 없었던 편안한 공기. 그리고 자신을 향해 경계심을 풀지 않던 서유진이 그 남자 앞에서는 무장해제되던 모습. 차가운 소유욕이 그의 내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유진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했다. 초회 실장, 내 회장님, 생각이 바뀌었어. 금요일 저녁 그 회식에 가봐야겠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중요한 경영 활동의 일부니까. 그의 변명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동기는 지극히 사적이고 유치했다. 그는 서유진이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금요일 저녁 시끌벅적한 강남의 한 고급 고깃집. 마케팅팀 직원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 유진이 박지훈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 유진 씨, 남편분 안녕하세요. 동료들이 일제히 아는 척을 하며 환호했다. 박지훈의 훤칠한 키와 부드러운 인상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사 선생님이시라고요. 와, 유진 씨 능력 좋다. 박지훈은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유진을 위해 완벽한 남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유진의 의자를 빼주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물을 따라주었다. 유진은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박지훈을 향한 미안함에 좌불안석이었지만 일단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냉기가 공간 전체를 휘감았다. 모든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식당 입구에는 이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팀장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회 후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강태준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팀장을 훑어본 뒤 태연하게 말했다. 지나가던 길인데 다들 고생하는 것 같아서 격려차 들렀어. 마침 저녁도 안 먹었는데 합석해도 되겠지. 그의 시선은 정확히 유진과 그녀의 옆에 앉은 박지훈을 향해 있었다. 박지훈의 팔은 유진의 의자 등받이에 자연스럽게 걸쳐져 있었다. 강태준은 성큼성큼 걸어와 유진의 바로 맞은편 비어있던 자리에 앉았다. 거대한 폭탄이 떨어진 듯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재개되었다. 강태준은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질문은 교묘하게 박지훈을 겨냥하고 있었다. 박지훈 선생이라고 했나? 우리 서 비서와는 어떻게 만났지? 박지훈이 잠시 유진의 눈치를 살폈다. 아,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났습니다. 그래, 아주 가까워 보이는군. 우리 서 비서에 대해 잘 알겠어. 강태준은 직접 구운 최상급 등심 한 점을 유진의 앞접시에 놓아주며 말했다. 한국의 식사 문화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묘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소유권의 표시였다. 유진은 거절하지도 그렇다고 기쁘게 받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강태준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박지훈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이사라는 직업은 무척 바쁘다고 들었는데 아내에게 신경 쓸 시간은 있나 모르겠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박지훈도 지지 않고 받아쳤다.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식사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될 무렵 강태준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는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박지훈을 보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유진 씨가 복숭아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지. 식단 관리에 아주 신경을 써야 할 텐데. 남편이니 당연히 잘 챙기고 있겠지. 박 선생,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서유진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었다. 오히려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박지훈은 완벽한 남편 연기를 위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런 건 남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죠. 그 순간 강태준의 입가에 차갑고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겼다는 듯한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단 한마디의 폭로도 없이 박지훈이 가짜 남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날의 회식은 끔찍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유진은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박지훈에 대한 미안함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강태준이 유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유진이 감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소유욕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당황한 박지훈과 팀원들을 뒤로 한 채 유진을 자신의 차로 거의 끌다시피 데려갔다. 혼란에 빠진 박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차 안숨 막히는 침묵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등에 하얗게 돋아난 힘줄이 그의 모든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옆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차가 익숙한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낯선 빌딩의 지하로 들어섰을 때 유진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여긴 어디죠? 네. 그가 시동을 끄며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내 집이기도 하지. 그는 차에서 내려 유진 쪽의 문을 열었다. 내려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의 개인 펜트하우스는 그의 사무실처럼 차갑고 거대하며 비인간적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가 등을 보인 채 물었다. 뭘 말입니까? 내 아내 행세를 할 남자가 그렇게 없어서. 박지훈. 가은 그자를 끌어들였나. 그의 목소리에는 날선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은 기가 막혔다. 제 아내라고요.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을 만든 건 회장님이에요.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감정적인 교류는 없다. 저는 그저 회장님이 만든 규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규칙. 그가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럼 그 남자 앞에서 그렇게 웃는 것도 규칙에 있는 건가? 내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얼굴로. 그건 왜 하필 그 남자였지? 나라는 존재는 당신에게 그 정도로 믿음이 안 가는 상대였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다른 남자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한 건가? 그의 비난은 비이성적이었다. 하지만 그 비이성적인 분노 속에서 유진은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질투하고 있었다. 계약서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의지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유진은 지쳐버렸다. 회장님이야말로 왜 화를 내시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연극 아니었습니까? 병원에서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했던 것처럼 저도 회사에서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완벽한 배우셨는데 왜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녀의 방역에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격렬한 말다툼은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 남긴 채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이 아님을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다음 주 회사에 출근한 유진과 강태준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다. 두 사람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어떤 말도 섞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와는 별개로 SJ그룹의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중요한 임원 회의실. 마케팅팀은 신제품 오로라, 향수의 론칭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팀장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TV 광고와 백화점 팝업 스토어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구시대적인 방식의 나열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린 채 발표를 듣고 있었다. 이게 최선입니까? 발표가 끝나자마자 그가 차갑게 물었다. 수백억을 쏟아부어서 고작 기존 고객들에게 신제품 나왔다고 알리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마케팅 전략인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임원들은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강태준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이것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나? 그때였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던 유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회장의 비서가 감히 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강태준의 시선도 그녀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듯한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였다. 그의 아내도 그의 비서도 아닌 마케터 서유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제가 한번 말씀드려봐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턱짓으로 허락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회의실 앞으로 걸어나갔다. 현재 마케팅의 핵심은 소통과 체험입니다.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는 인터랙티브 라이브 론칭 쇼를 제안합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닌 한 편의 쇼를 만드는 겁니다. 탑 인플루언서와 아티스트를 섭외해 오로라의 컨셉에 맞는 공연과 토크쇼를 진행하고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제품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 중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판 에디션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판매하는 겁니다. TV 광고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타겟 고객층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실시간 매출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을 채우고 있던 회의적인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수군거렸고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계엄증되지 않은 방식이야.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 한 임원이 반박했다. 혁신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기획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공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진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강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 프로젝트 한번 해보지. 당신이 제안했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진행해. 오늘부로 서유진 비서를 오로라 론칭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 PM로 임명한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봐. 그것은 모두를 놀라게 한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유진은 엄청난 책임감과 함께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서유진이 대형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한채영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강태준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의 회사에서 능력까지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한채영의 질투는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곧장 SJ그룹 마케팅팀의 송 과장을 비밀리에 불러냈다. 송 과장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밀려나 불만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다. 어두운 바 바알의 룸 안 한채영은 돈다발이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계약금이에요.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한서그룹의 팀장 자리를 약속하죠. 송 과장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서유진의 프로젝트를 망쳐버려요. 아주 처참하게. 그 후 몇 주 동안 유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것은 고됐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주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강태주는 멀리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지만 유진이 요청하는 모든 자원을 군말 없이 지원해 주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신뢰한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섭외 1순위였던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스튜디오에서는 갑자기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하마터면 모든 장비가 망가질 뻔했다. 그 모든 것은 송 과장이 뒤에서 벌인 교묘한 방해 공작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때마다 놀라운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수록 한채영의 증오는 더욱 커져만 갔다. 라이브 방송 하루 전날 밤, 한채영은 다시 송 과장을 만났다. 고작 이 정도로 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실패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서유진 그 여자가 재기불능이 되길 원해요. 그녀는 송 과장에게 새로운 계획을 지시했다. 그것은 이전의 방해 공작과는 차원이 다른 악랄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라이브 방송 중에 공개할 신제품 상자들, 내용물을 전부 바꿔치기 하세요. 징그러운 쥐 같은 걸로. 방송 중에 상자가 열리면 아수라장이 되겠지.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한채영의 눈이 번뜩였다. 서유진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무대 중앙. 그 위 조명장치 보셨죠? 아주 무거운 거. 그거 고정 볼트를 살짝 풀어놓으세요. 방송 클라이맥스에 그게 사고처럼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송 과장은 경악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사람을 다치게 하라고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죽이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다치게만 해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만들면 돼. 실패하면 당신이 내 돈을 받았다는 증거 세상에 전부 공개할 거예요. 선택은 송 과장님이 하세요. 한채영의 협박에 송 과장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라이브 방송 당일, 방송 스튜디오는 스태프들의 활기찬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무대 세트는 오로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비롭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유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대본을 최종 점검하며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정실의 모니터 너머로 강태주는 무대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가닥의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대 위, 어두운 천장 구조물 사이에서 송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렌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육중한 조명 장치를 고정하고 있는 마지막 볼트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풀어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 한 방울이 느슨해진 볼트 옆으로 툭 떨어졌다. 무대 아래에서는 AD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라이브 방송 시작까지 5초 전 4, 3, 2, 5, 4, 3, 2, 1, 슈. 카메라의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서유진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긴장과 설렘으로 떨리던 신입 프로젝트 매니저의 모습은 사라지고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카리스마를 지닌 전문 호스트만이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빛을 담아 당신의 순간을 밝혀줄
단 하나의 향기. SJ그룹의 새로운 야심작 오로라의 라이브 론칭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다. 조정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던 강태준의 입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대성공이었다. 동시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10만을 돌파했고 실시간 채팅창은 오로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주했다. 준비된 한정판 수량은 방송 시작 5분 만에 전량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마케팅팀은 환호성을 질렀다. 방송은 순조롭게 언박싱 코너로 넘어갔다. 유진이 오로라의 신비로운 컨셉을 담아 특별 제작된 선물 상자를 소개할 차례였다. 무대 한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송 과장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이제 곧 저 상자 안에서 끔찍한 것들이 튀어나와 이 완벽한 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무대 뒤편 유진의 가장 친한 동료인 김민아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리허설 때와는 달리 무대 위로 올라갈 상자들이 미세하게 가볍고 안에서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포장에 작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일을 대비해 준비해둔 예비 상품으로 재빨리 상자를 바꿔치기 했다. 유진에게는 쇼가 끝난 후에 말해줄 생각이었다. 유진은 활짝 웃으며 상자를 열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로라의 영롱한 모습을 공개합니다. 송 과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비명 대신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의 손에 들린 것은 끔찍한 쥐가 아니라 오로라 빛을 머금은 아름다운 향수병이었다. 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흘러갔다. 송 과장은 패닉에 빠졌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방송은 어느덧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유진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오늘 오로라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 조정실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던 강태준의 눈의 무대 천장을 비추는 앵글의 화면 하나가 들어왔다. 무대 중앙 정확히 유진이 서 있는 곳 바로 위에 거대한 조명 트러스. 배경음악의 베이스음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는 구조물 사이로 다른 볼트들과는 달리 유난히 헐거워 보이는 볼트 하나가 반짝였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자잘한 사고들이 스쳐 지나갔다. 인플루언서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스튜디오의 전력 문제. 그리고 지금 눈앞에 저 비정상적인 볼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계획된 함정이다. 차가운 공포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위험해. 그는 헤드셋을 집어던지고 조정실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복도를 질주하며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서유진 피해. 무대 위 유진은 갑자기 들려오는 그의 절박한 외침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끼기기하는 섬뜩한 금속 마찰음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울렸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육중한 조명장치가 고정장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리, 터져 나오는 스파크 스태프들과 관객들의 얼어붙은 비명.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거대한 힘이 그녀의 몸을 거칠게 밀쳐냈다. 유악, 강태준이었다. 그는 말 그대로 몸을 날려 그녀를 덮쳤다. 두 사람의 몸이 무대 바닥으로 함께 뒹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그들이 몇 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조명 구조물이 처박혔다. 무대 바닥이 산산조각 나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정신을 잃기 직전 유진의 눈에 보인 것은 자신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채 신음하고 있는 강태준의 얼굴이었다. 눈을 떴을 때 코끝에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다. 유진은 낯선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몸을 일으키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그의 왼쪽 팔은 깁스를 하고 있었고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오직 그녀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유진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냉정함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순수한 형태의 두려움과 안도감. 괜찮아.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팔이 긁힌 상처야. 신경 쓸 거 없어. 그는 다치지 않은 오른손을 뻗어 유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 무심하고 다정한 손길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상사도 비서도 계약으로 묶인 부부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때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침통하게 굳어 있었다. 회장님,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명장치에 고정 볼트를 풀어놓았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안도감은 사라지고 얼음 같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누가 감히.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범인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 데려와.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의 시선이 다시 잠든 유진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자를 향한 무자비한 적의와 맹렬한 보호 본능. 그는 더 이상 계약에 묶인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 마리의 굶주린 늑대였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만이 어두운 병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다. 강태준은 불편한 간이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는 집에 돌아가라는 유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깁스를 한 팔을 어색하게 가슴에 올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잠든 그의 모습은 유진이 알던 냉혹한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권력의 갑옷을 벗어던진 그저 한 사람의 남자. 유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옷장에 있던 담요를 꺼내 잠든 그의 몸 위로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담요를 덮어주는 그녀의 손길이 그의 뺨에 스쳤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유진은 자신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고마움, 걱정,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애틋함. 그녀는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그 끔찍했던 사고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계약으로 시작된 이 위험한 관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계약 상대나 상사로만 대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의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무대 위에서 공포에 질려 있던 서유진의 얼굴과 그녀를 향해 떨어지던 조명장치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그 끔찍한 상상은 그의 심장을 얼음 같은 손으로 움켜쥐는 듯 했다. 최 실장이 이른 아침부터 병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밤샘 수사로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마케팅팀의 송 과장입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시작. 전 무대 천장 구조물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송 과장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현재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배후는 강태준이 낮게 물었다. 아직 입을 열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고 전 한서그룹의 한채영 전무와 수차례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역시 강태준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증거 확실하게 잡아. 그 여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단 하나도 남겨서는 안 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김 원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이놈 내가 회장이라 합시고 돌아다니면서 이 꼴이 뭐냐. 강 회장은 깁스를 한 손자의 팔을 보고 호통을 쳤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냐니 내 귀한 손주 며느리가 다쳤다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애비로 보이냐. 강 회장의 등장으로 병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훈까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실을 찾았다. 그는 유진의 상태를 살피러 온 것이었다. 순간 병실 안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 서유진, 박지훈,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두 명의 어른. 강 회장은 노련한 눈으로 세 사람 사이를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읽어냈다. 자신의 손자를 차갑게 대하면서도 박지훈이라는 의사 앞에서는 편안한 미소를 짓는 손주 며느리.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제 손자. 유진아, 몸은 좀 괜찮니? 어제 너무 놀랐지? 박지훈이 다정하게 유진의 안부를 물으며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 천을 확인했다. 그 자연스러운 친밀함에 강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박 선생. 강태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아내의 건강은 내가 책임질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노골적인 소유욕에 박지훈의 미소가 옅어졌다. 태준 씨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유진이와 가족들을 돌봐온 건 접니다. 유진이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뭐라고?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유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멍청한 놈아. 강 회장의 불호령이 병실을 뒤흔들었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제 손자를 노려보았다. 내가 20년 동안 입에 달고 살던 그 아이, 잃어버린 동생 같다며, 내 인생의 빛이었다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유가. 강 회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유진을 가리켰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의 서유진이란 말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엉뚱한 놈한테 질투나 하고 있느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유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강 회장과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지훈의 얼굴에도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내 할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아직도 못 믿겠느냐. 그때 조용히 서 있던 김 원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빗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강태준에게 건넸다. 이걸 보렴 태준아. 그럼 모든 걸 알게 될 게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20년도 더 된 낡고 작은 흑백 사진이었다. 빛나는 보육원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3명의 아이가 서 있었다. 세상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한 듯 인상을 찌푸린 작은 남자아이. 그건 분명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 그 아이의 손에는 울퉁불퉁 못생긴 차를 그릇이 들려 있었다. 유유. 사진을 보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손가락에 묻어나는 차가운 찰흙의 감촉. 자신을 유유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헤어지던 날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한 소년의 얼굴. 대준 어바. 강태준은 사진 속의 여자아이와 눈앞에 서 있는 서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세월이 흘렀지만 총명하게 빛나는 그 눈동자는 똑같았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의 어두웠던 유년 시절의 유일한 빛이었던 소녀, 의무감 때문에 결혼했던 여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을 주기 시작했던 여자, 그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여자, 그 모든 것이 단 한 사람, 바로 그녀였다. 진실의 무게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20년간 묵혀두었던 애틋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때 충격에 빠져있던 박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기억나요. 우리 셋 모두 빛나는 보육원에 있었죠. 그는 사진의 한쪽 구석 두 아이에게서 조금 떨어져 조용히 서 있던 다른 남자아이를 가리켰다. 바로 자신이었다. 화재가 나고 보육원이 없어지면서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늘 궁금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의 고백은 이들의 엇갈린 운명에 또 다른 비극의 한 조각을 더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하지만 유진을 향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 진실을 참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이다. 강 회장과 김 원장은 조용히 병실을 나서며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마주할 시간을 주었다. 박지훈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말했다. 드디어 서로를 찾았구나. 행복해야 해, 유진아. 그는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한번 쳐다본 뒤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이제 이 거대한 병실 안에는 이 엄청난 운명의 진실 앞에선 강태준과 서유진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는 수만 가지의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다치지 않은 오른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20년의 세월을 넘어 그토록 그리워했던 온기가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20년의 그리움과 후회가 담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유, 너였어 계속. 너였던 거야. 진실이 밝혀진 후 병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색하고 위태롭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애틋함과 조심스러운 온기가 채워졌다. 강태준은 밤새 뜬 눈으로 유진의 곁을 지켰다. 마치 잠든 사이 그녀가 다시 사라져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그는 한시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침이 되어 유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백하지만 더없이 다정한 그의 얼굴이었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오빠는? 아니, 회장님은?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오빠라는 호칭에 얼굴을 붉혔다. 20년 전 입에 달고 살던 그 말이 마치 어제 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강태준은 그 한마디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시 그렇게 불러줄래?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보육원의 낡은 미끄럼틀 함께 나눠 먹던 옥수수빵, 그리고 헤어지던 날의 슬픈 약속까지. 기억의 파편들은 흐릿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갔다. 강태준은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자신의 무심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미안해, 유유.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잠겨 있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너 혼자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두 사람의 애틋한 순간은 최 실장의 다급한 보고로 깨졌다. 회장님, 송 과장을 체포했습니다. 밀항하려던 것을 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복수의 시간이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회사의 명예를 지키는 CEO가 아니었다. 2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유일한 사랑을 해치려 한 자들을 응징해야 하는 남자였다. 비상 주주총회를 소집해. 내 주주총회를 말입니까? 이번 사고로 인해 실추된 회사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주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겨낼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테니. 그의 계획을 들은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위험해.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니요. 이건 제 일이기도 해요. 그 여자는 제 프로젝트를 망치려 했고 제 목숨을 위협했어요. 숨어서 회장님 뒤에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겠어요. 제 손으로 직접 끝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유유는 더 이상 지켜주어야만 하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반자였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두 사람은 한 팀이 되어 움직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정보를 동원했고 유진은 프로젝트 총괄자로서 내부의 증거들을 수집했다. 강태준은 직접 송 과장의 취조실로 향했다. 유진은 취조실 옆 어두운 관찰실의 편도 거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송 과장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얼음 같은 분노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강태준은 어떤 폭력이나 위협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송 과장을 꿰뚫어보며 그의 탐욕과 비겁함을 하나씩 짚어낼 뿐이었다. 당신이 받은 돈, 당신의 가족들은 알고 있나? 당신의 아들, 딸이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려 한 대가로 받은 더러운 돈으로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송 과장의 방어선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한채영의 지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돈을 받은 차명 계좌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넘겼다. 유진 역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는 동료 김미나를 통해 라이브 방송 직전 자신이 무대 위에 상품 상자를 예비용으로 교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래의 상자들을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송 과장의 자백대로 살아있는 쥐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것은 한채영의 악랄한 계획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다. 결전의 날 SJ그룹 본사 대강당 비상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긴장감이 감돌았다. SJ그룹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한채영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강태준이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혹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단상 위로 강태준이 올라섰다. 그의 모습에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다.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강력한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사과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SJ그룹의 근간을 뒤흔들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한 스크린 위로 증거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재생된 것은 송 과장의 자백 영상이었다. 그의 입에서 한채영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한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이어서 그녀가 송 과장에게 돈을 보낸 계좌 내역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 그리고 쥐가 가득 담긴 상자와 고의로 풀려있던 조명장치의 볼트 사진이 차례대로 공개되었다. 강당은 충격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사색이 된 한채영에게 쏠렸다. 개요진 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거대한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렸다. 바로 그때 무대 한쪽에서 유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나 비서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옆 동등한 파트너의 자리에 당당히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떨림없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이번 오로라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자
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서유진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증언은 한채영의 마지막 발악에 종지부를 찍는 쐐기였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고 강태준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찼던 얼굴을 풀고 더없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옆에 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한채영 전무가 이토록 무리한 수를 쓴 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 근간에는 저를 향한 비뚤어진 집착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여러분은 저를 SJ그룹의 회장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어릴 적 헤어진 첫사랑을 찾아 헤맨 한 남자입니다. 그는 유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 여자 서유진의 남편입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맨 저의 유유입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놀라움과 감동의 탄성이었다. 보안 요원들과 뒤이어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게 한채영이 끌려나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그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준과 서유진은 서로의 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유진을 자신의 품으로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려는 듯이 길고 아팠던 여정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 앞에 섰다. 그들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서로의 역사를 되찾고 그들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이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세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채영과 송 과장은 살인 미수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재벌가 암투극의 재판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결국 한채영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아버지인 한서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한서그룹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반면 SJ그룹의 오로라 향수는 역대급 성공 신화를 썼다. 회장 부부의 20년간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오로라는 단순한 향수가 아닌 러브스토리 향수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증명하듯 SJ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몇 주 후 모든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강태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을 찾았다. 그곳은 20년 전 빛나는 보육원이 있던 자리였다. 화재로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는 이제 이름 모를 들풀만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시절의 흔적을 더듬듯 텅 빈 공터를 천천히 거닐었다. 이곳에서 그들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또한 이곳에서 한 번 끊어졌었다. 기억나? 강태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여기 낡은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네가 무섭다고 울어서 내가 손잡고 같이 내려왔던 거. 유진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기억나죠? 그때 오빠가 그러다 같이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잖아요. 나 때문에 다쳤다고 내가 호호 불어줬는데. 그랬지. 하나도 안 아팠는데 네가 불어주니까 괜히 더 아픈 척 했었어.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웃었다. 더 이상 아프고 슬픈 기억이 아니었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사랑의 일부가 된 소중한 과거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아팠던 과거와 작별 인사를 고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비로소 완전한 치유를 얻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 강태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유진의 앞에 서서 그녀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지금껏 본 중 가장 진지하고 부드러웠다. 유진아, 내 유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의 증표였던 심플한 백금 반지가 아니었다. 오직 그녀만을 위해 그의 사랑을 담아 디자인된 반지였다. 그는 천천히 유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너와 결혼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너를 내 곁에 뒀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려왔다. 서유진, 20년 전 너는 내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고 지금의 너는 내 세상의 전부야. 나랑 다시 결혼해줄래?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서류가 아닌 진심으로. 평생을 함께할 내 진짜 아내가 되어줘.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행사가 아니었다. 가까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작은 가든에서 열렸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주례는 김 원장이 맡았고 강 회장과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유진의 부모님이 가장 앞자리에서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직접 쓴 서약을 낭독했다. 저는 오늘 20년을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잃어버린 과거이자 눈부신 미래인 당신 앞에서 약속합니다. 다시는 당신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남은 내 모든 시간을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유유, 나의 아내, 서유진. 강태준의 진심 어린 서약에 이어 유진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오늘 제 운명을 만납니다. 저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추억이었던 태준 오빠와 제 삶의 이유가 되어준 강태준 회장님이 한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곁에서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오빠, 나의 남편 강태준.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하는 순간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와 꽃이 피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20년의 엇갈림 끝에 마침내 완성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다. 1년 후 강태준과 서유진이 함께 사는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환한 미소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유진은 더 이상 회장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SJ그룹의 신사업 전략기획팀을 이끄는 최연소 팀장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완벽한 파트너였다. 어느 주말 오후 유진은 취미로 시작한 도예 작업실에서 흙을 빚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조금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그릇 하나를 들고 나왔다. 선물이에요. 그녀는 그릇을 강태준에게 내밀었다. 강태준은 그 못생긴 그릇을 받아들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것처럼 소중하게 어루만졌다. 20년 전 작은 소녀가 주었던 차를 그릇과 꼭 닮아 있었다. 고마워요. 내 평생 보물로 간직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이름으로 재단 하나 만들까요? 유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빛나는 보육원처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재단이요. 강태준은 그런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듯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좋은 생각이야.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는 유진을 자신의 품으로 더 깊이 끌어안았다. 20년의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의 곁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이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